정순애는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시골집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북 영천의 이 낡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보낸 50년의 세월이 떠올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겨울 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보일러는 고장났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어 들어왔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 서울로 올라오세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들 형철이 몇 번이나 전화로 말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순애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죠. 오래된 이불과 옷까지,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을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기며 정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아파트로 바뀌고 산이 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자신이 서울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어머니, 서울역에 도착하니 아들 형철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반가웠어요. 하지만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세진의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서울살이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진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정순애는 그 웃음 뒤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도착한 상황에서 괜한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 서울은 공기가 좀 답답하네. 정순애가 말하자 세진이 다시 웃었습니다.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리 동네는 조용하고 살기 좋거든요. 아들네 집은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형철과 세진이 쓰는 방 하나와 거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정순애는 작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형철은 회사에 나가고 세진은 집안일을 하며 정순애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빨래 좀 개어주세요. 세진이 어느 날부터인가 정순애를 어머니가 아닌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려니 했지만 자꾸 반복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설거지도 부탁드려요.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그리고 시키는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까지 정순애가 맡게 되었어요. 물론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형철이 돌아오면 세진은 다시 상냥한 며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하지만 형철이 없을 때의 세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순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엄마, 서울 생활 어때요? 시골보다 편하시죠? 형철이 물어보면 정순애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가족 간에 불편함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순애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집에서는 들렸던 벌레 소리 대신 자동차 소리와 에어컨 실외기 소리만 들렸어요. 가끔 고향이 그리워 눈물이 났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적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순애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 동네 통장 아줌마가 정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인자한 얼굴의 50대 여성이었는데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주소 이전 신고 아직 안 하셨죠?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처리하시면 돼요. 정순애는 그제야 주민등록 이전을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 맞다. 그걸 해야 하네요. 통장 아줌마와 함께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정순애는 서울 거리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 보였어요. 시골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사무소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개의 창구가 있었고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장 아줌마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이시죠? 여기 앉아서 잠깐 기다리세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정순애를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혹시 이 주소가 맞으신가요? 직원이 보여준 화면에는 형철네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정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이 집에 가사도우미로 등록돼 있네요. 복지 혜택 수급자세요. 예, 내가 뭔 도움이라고 해. 정순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통장 아줌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에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순애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한글도 작고 복잡해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보통은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며느리분이나 아드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직원의 말을 듣고 정순애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사도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자신은 그냥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건데 왜 도우미로 등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럼 전 지금 뭐가 된 건가요? 서류상으로는 이 집에 거주하면서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보조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정순애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원금이라는 말도 생소했고 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는 건가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요. 이미 석 달치가 지급되었네요. 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 정순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도 한 달에 그만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돈이 나가고 있었다니요.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신청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들어가요. 보통은 어르신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정순애는 자신의 통장에 그런 돈이 들어온 기억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쓰던 농협 통장에는 국민연금 받는 돈 외에는 별다른 입금이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분이 관리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원의 말을 듣고 정순애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사도우미로 등록되고 돈까지 나가고 있다니요. 게다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주민등록 이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현재 상태로는 이미 이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요. 다만 복지 신청권은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동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통장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과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은 이런 복지 제도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세진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세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동사무소 다녀오셨어요? 일 잘 처리되셨죠? 세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정순애는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세진이 자신을 가사도우미로 등록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세진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정순애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오늘 형철 씨가 일찍 들어온대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순애는 할 말을 잃고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가사도우미 등록, 매달 80만 원씩 나가는 지원금,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사실까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형철이 회사에 나가고 세진이 마트에 간 사이 정순애는 용기를 내어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 물건을 뒤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거실 서랍부터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각종 고지서와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눈에 띄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노인돌봄 바우처 신청서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정순애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신청인 란에는 세진의 이름이,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 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정순애가 중얼거리며 다른 서류들을 뒤져보니 더 많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취약계층 가사활동 지원금 신청서,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서 등등.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정순애는 이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노인돌봄 바우처에서 40만 원, 가사활동 지원금에서 80만 원, 생활지원 서비스에서 30만 원, 총 150만 원이 매달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금된 지 하루 이틀 후면 어김없이 전액이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거든요. 이체받는 통장의 예금주는 며느리 오세진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정부 돈을 받았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정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그 돈을 며느리가 모두 가져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정순애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나를 치매라고 했다고? 정순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왜 이런 거짓 서류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의사 소견서를 자세히 보니 동네 신경과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었는데 정순애는 그런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이 마트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순애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복잡했죠. 저녁 무렵 형철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정순애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정순애는 계속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으며 형철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세진아. 정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내 이름으로 뭔 복지 신청 같은 거 한 적 있니? 순간 세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잠깐 멈춘 것도 정순애가 놓치지 않았어요. 복지 신청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사무소에서 내가 가사도우미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돈도 나온다고 하고. 형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진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도움받으실 수 있게 제가 신청해 드린 거예요. 요즘은 그런 제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복잡한 얘기라 어르신이 이해하시기 어려울까 봐서요. 어차피 어머니께 도움되는 일인데 상관없잖아요. 정순애는 세진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연히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죠.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세진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어머니 혼자서 관리하시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대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정순애는 확신했습니다. 세진이 자신의 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그럼 내 통장은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여드릴게요. 세진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순애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오늘 본 서류들을 생각하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순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진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복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순애는 용기를 내어 아들 형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철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형철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할 게 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순애는 어제 발견한 서류들과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세진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복지금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모두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어요. 처음에 형철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세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형철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아니? 내가 직접 봤다니까. 정순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형철의 요구에 정순애는 어제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노인돌봄 바우처 신청서, 가사활동 지원금 신청서, 그리고 가짜 의사 소견서까지. 형철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정말이네요. 형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의사 소견서를 보고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이 병원은 어디예요? 나도 몰라. 가본 적도 없는 곳이야. 형철은 휴대폰으로 그 병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신경과 병원이었어요. 내일 당장 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철 씨, 저녁 먹어요. 형철은 서류들을 숨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순애도 따라 나갔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형철이 세진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형철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세진은 그런 형철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야, 별일 없어. 형철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순애는 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형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진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뭔데요? 엄마 명의로 복지 신청한 거 있잖아. 그 서류들 좀 보여줘. 세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냥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세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애가 어제 본 것과는 다른 서류들이었어요. 가짜 의사 소견서는 보이지 않았고 신청 금액도 훨씬 적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형철이 물어보자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그리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정순애는 화가 났습니다. 세진이 진짜 서류를 숨기고 가짜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세진아, 이거 말고 다른 서류는 없어? 정순애가 직접 물어보자 세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통장은 어디 있어? 그 돈이 들어오는 통장 말이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보여줘. 정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세진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제가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 관리한 게 아니라 아예 가져간 거 아니야? 순간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철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형철아, 세진이가 내 돈을 다 가져갔어. 매달 150만 원씩. 형철이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진아, 이게 사실이야? 세진은 잠깐 입을 다물고 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철 씨는 왜 저를 의심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건 그렇다고 해도 나 혼자 다 꾸민 거라고. 그래, 다 내 잘못이야. 형철 씨는 언제나 당신 엄마 편이야. 세진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철은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철아, 엄마 말이 맞다니까. 세진이가 거짓말하고 있어. 하지만 형철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내의 눈물과 어머니의 주장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진은 정순애와 말을 하지 않았고 형철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형철은 아예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오면 세진과 정순애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형철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정순애가 물어보면 형철은 그저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애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이 상황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세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정순애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고 집안일도 정순애 혼자 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마치 정순애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순애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들은 집을 피하고 며느리는 자신을 적대시하고 그 사이에서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가끔은 차라리 시골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거든요. 정순애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나왔습니다. 정기 방문 점검차 왔는데 정순애 어르신 계신가요? 정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집에 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정순애입니다만. 아,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수 주무관이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마침 세진이 마트에 간 사이라 정순애는 공무원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 주무관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받고 계신 서비스들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무슨 서비스 말인가요? 노인 돌봄 바우처, 가사활동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요. 총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정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서비스 받은 적 없는데요. 김 주무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가사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 혼자서도 잘해요.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되고요. 김 주무관은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 비용은 누가 받고 계신가요? 매달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이때 김 주무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치매나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멀쩡해요. 정순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꾸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게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사 소견서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강북신경과에서 받으신 진단서인데 그런 병원 가본 적 없어요. 김 주무관은 점점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에 사인하신 기억 있으세요? 김 주무관이 보여준 서류에는 정순애의 사인이 되어 있었지만 정순애는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흉내 낸 것 같은데요. 그럼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며느리분이나 아드님은 계세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세진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구청에서 나온 분들이야. 복지 서비스 확인하러 왔다고 하시네.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주무관입니다. 정순애 어르신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세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어르신이 현재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들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혹시 가족분이 신청해 주신 건가요? 네, 제가 했어요.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기억력도 좀 안 좋으셔서 그 순간 정순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 소리야? 내 기억력이 언제 안 좋다고 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김 주무관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세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존심이 강하셔서 그러세요. 실제로는 많이 의존하고 계시거든요. 김 주무관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에 사인하신 기억 정말 없으세요? 없어요. 이런 종이 본 적도 없고요. 그럼 혹시 누군가 어르신 명의로 허위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세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허위 신청이라뇨?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김 주무관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서비스 비용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런 돈이 나온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순애가 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내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고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김주무관이 세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세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르신을 위해서라면 왜 어르신께 알리지 않으셨나요? 복잡한 일이니까 어머니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김주무관은 이제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비스 지급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해야겠어요. 세진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정말 잘못 생각해서 한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김주무관은 단호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허위 신청은 불법입니다. 어르신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도 문제고요. 그 순간 정순애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세진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마음이 아팠거든요. 김주무관은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구청으로 나오셔서 상세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도 같이 오셔야 하고요. 세진은 주저앉아 울기만 했고 정순애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막막했거든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떠난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세진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정순애는 거실에 혼자 앉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형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건 세진이 급하게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형철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순애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집에 왔던 일, 세진의 허위 신청이 드러난 것, 그리고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어요. 형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형철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형철은 세진이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진아, 나왔어. 이야기하자. 한참 후에야 세진이 붓기 눈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형철 씨, 세진아, 정말 엄마 명의로 허위 신청한 거야? 세진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형철은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서 복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것도 1년 가까이 계속해왔다는 것을.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우리 살림이 너무 힘들어서. 형철 씨 월급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세진이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형철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계속하게 된 거예요. 정순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진아, 너 이런 일 처음 한 거야? 세진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일도 있었지? 정순애의 추궁에 세진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한 번. 형철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명의로도 했다고? 그때는 정말 급해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했어요. 정순애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진이 자신에게 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죽은 사람까지 이용하다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세진이 정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어도 소용없어.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형철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진아, 우리 이제 끝이야. 형철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형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죽은 아버지까지 이용한 아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정순애는 구청에 가서 상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지금까지 총 1,800만 원이 부정하게 수급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1년 반 동안 계속되었거든요. 이 금액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정순애는 그 큰 금액에 놀랐습니다. 세진이 자신의 명의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일단 며느리분이 자진해서 반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요?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어르신이 피해자시니까 처벌 수위는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정순애는 집으로 돌아와서 형철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 형철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형철아, 이 돈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세진이한테 말해볼게요. 하지만 세진은 그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써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형철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1,8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형철아, 엄마가 생각해 본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제 시골로 돌아갈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여기서 더 있어봤자 좋을 게 없어.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마음 편하지 않고. 정순애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세진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어. 그날 저녁 정순애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올 때 가져온 것들과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만 트렁크에 넣었어요. 형철이 방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세진이 일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형철은 어머니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도 세진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순애는 시골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철이 역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순애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형철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일 잘 정리해. 엄마,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제대로 살아. 정순애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울역에서 영천행 버스에 몸을 맡기며 정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이 길을 반대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했던 거지. 정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아들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살이 한다고 다 믿은 내가. 그래도 더는 속지는 않겠다. 버스가 영천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애는 택시를 타고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집으로 향했어요.
집은 예상대로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정순애는 간단히 청소를 하고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긴장된 마음으로 지냈는데 쓰러지는 시골집이라도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형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응, 잘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냐? 엄마, 세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순애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세진이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애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세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세진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너 왜 여기 왔어?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정순애는 세진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이야기하겠다는 뜻이었죠. 사과는 필요 없고 빨리 돌아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세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못된 며느리라도 길바닥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저도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받을 생각이었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세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철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다는 것, 카드빚과 대출이자에 쪼들려 살았다는 것, 그러다가 우연히 복지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 그래도 그게 남의 명의를 도용할 이유가 되냐? 어머니,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됐나요? 세진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정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진아,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거짓말하고 속였어? 세진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시당할까봐 무서워서요. 어머니께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정순애는 세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던 마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숨기고 싶었던 마음을 말이에요. 그래도 거짓말하면서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 네,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세진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꼭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겠어요. 그건 내일이고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어. 정순애가 돌아서려는 순간 세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철 씨랑 이혼하게 됐어요. 그래, 형철한테 들었어.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거죠? 정순애는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진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가정이 깨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야. 어머니, 혹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애는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마음을 쉽게 열 수는 없었어요. 세진아, 용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야. 지금 당장은 힘들어. 네, 이해해요. 세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세진이 떠난 후 정순애는
오랫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를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형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세진이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사과하러 왔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형철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형철아, 너의 잘못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삶 살 거야. 너는 너대로 새 출발해. 가끔 안부 확인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잖아. 통화를 마치고 정순애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시골 하늘에는 가득했어요.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배웠어야 했지. 세진이는 그걸 몰랐어. 정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거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시골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순애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둘러보고 작은 텃밭에 쪽파와 상추를 심었어요. 서울에서 겪었던 복잡한 일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야 사는 것 같네. 정순애는 텃밭에서 자란 쪽파를 뜯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60대 남성이었는데 정순애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순애 씨, 서울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나이에 어디 새로운 곳에서 사는 게 쉽겠어요. 이장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애 씨, 혹시 마을회관에서 하는 어르신 모임에 참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어르신 모임이요? 네, 요즘 정부에서 노인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순애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교육인가요? 노인 복지 제도도 알아보고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도 배우고 그런 거예요. 혹시 순애 씨가 경험담 같은 거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장님의 말을 듣고 정순애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경험담을. 순애 씨, 서울에서 복지제도 관련해서 어려운 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순애는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서 첫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정순애는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애입니다. 정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복지금을 신청했던 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켰던 일, 그리고 그 돈을 모두 가져갔던 일까지. 어르신들은 정순애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머, 그런 일이. 참 나쁜 며느리네. 하며 감탄사를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이름으로 뭔가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순애의 말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집에 올 때도 겁내지 말고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도와주시거든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순애 씨, 그럼 복지 혜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본인이 직접 가야 안전해요. 정순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듣고 메모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이장님이 정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다른 마을에서도요? 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아서 군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순애 씨 같은 분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정순애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 후로 정순애는 매주 다른 마을을 다니며 노인 권익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에서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반찬 나눔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끼리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였는데 나눠 먹어요. 정순애가 큰 솥에 김치찌개를 끓여서 동네 할머니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반찬통을 들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순애야, 내가 끓인 찌개가 제일 맛있어. 어머, 뭐려? 할머니들이 워낙 잘 드셔서 그래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순애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형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응, 이것저것 할 일이 생겼어. 강사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내 경험 이야기하는 거지. 엄마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다행이에요. 형철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냐? 저는 새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세진이랑 이혼 절차도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래, 잘했어. 이제 새롭게 시작해. 엄마 가끔 뵈러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통화를 마치고 정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찌개였지만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두부도 넣고 마지막에 달걀도 풀어 넣었습니다. 서울은 냉정했지만 난 거기서 내 자리를 다시 찾았어. 정순애는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거다. 찌개가 다 끓자 정순애는 밥과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였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순애는 숟가락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여도 따뜻한 밥을 짓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삶. 이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